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26부 대구 방어선을 사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1592년 4월 18일 날에 일본군 선봉 제1번 대장이었던 고니시가 밀양을 점령을 했죠. 그리고 당시 밀양 부사였던 박진이 나름 이제 분전을 했지만 자관관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밀양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러자 경상감사했던 김수는 원래 재승방약 체제에 따라서 밀양의 방어선을 구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밀양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거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방식이 돼버렸고 결국 방어선을 뒤로 좀 물려가지고 좀 더 후방인 대구 지역에다가 새로운 방어선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상감사했던 김수가 뭐라고 하냐? 문경 이하에 있는 고을들은 전부 어디로 직결을 해라. 대구로 직결을 해라 라고 하면서 재성방략을 가동해서 대구 방어선을 새롭게 설정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시작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측 입장에서는 악재가 여기서 끝나질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동원했던 병력은 대략 한 15만 명에 달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니시가 이끌고 있던 병력은 1만 8천 명.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명 이내의 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아직 상륙을 해야 되는 병력이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고니시가 4월 18일 날에 밀양을 점령했던 시점에 일본군이 후속 부대가 속속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번 대인 가토 키요마사가 4월 18일 날 2만 2천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부산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미 고니시가 부산 일대는 싹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가토는 순조롭게 상륙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하루 뒤인 4월 19일 날에 3번 대장인 구로다가 약 1만 1천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김해에서 한 10리 정도쯤 떨어진 죽도라는 지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경상도 일대만 무려 5만 명이 달하는 병력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일본군은 사실상 이 1번대, 2번대, 3번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 일본군의 진격은 3로 병진이었어요. 즉,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최종적으로 한양을 목표로 합치는 그런 방식의 진격이었다는 거죠. 먼저 선봉 1번대 고니시는 일단 밀양을 점령을 했죠. 그 다음번에 대구를 공략한 다음에 문경 상주를 넘어서 조령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장인 가토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동쪽으로 꺾어서 울산, 경주, 영천, 안동 여기를 거쳐가지고 중령을 넘어가는 그런 코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대장인 구로다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함안, 창녕을 거쳐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왼쪽으로 가서 추풍령을 넘어서 올라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니시가 가운데 중로, 그리고 가토가 동쪽에 동로, 그 다음에 구로다가 서쪽에 서로 이렇게 3로로 가가지고 3령이라고 하죠. 조령, 중령, 추풍령을 넘어가지고 한양을 최종 타겟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만나는 그런 방식의 진격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로 병진이 이어지게 되는데 고니시의 대구 방어선 공략 이야기는 좀 나중으로 미루고요. 일단 2번 대장인 가토와 3번 대장인 구로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선 입장에서는 일단 대구 방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문경 이하의 수령들한테는 전부 대구 방어선으로 직결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죠. 하지만 모든 수령들이 다 거기에 왔던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며칠 안에 일어난가도 보니까 미처 못 간 사람도 있고 혹은 대구가 아니라 중령이나 추풍령 방면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경상 좌병사가 있던 울산 쪽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 대구로 왔던 건 아니고 일로 갔던 사람, 절로 갔던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좀 나뉘게 돼요. 자, 그래서 대구 방어선이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대구 방어선 이하 지역의 상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었는가? 그래서 2번 대장 가토와 3번 대장 구로다의 진격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8일 날 1번 대장이었던 고니 씨가 이미 밀양을 접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번 대장이었던 가토가 부산에 막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미 부산이 이때는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가토는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19일에 경상 좌병형에 있는 울산을 향해서 진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울산이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냐? 울산을 방어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경상 좌병사 이각은 이번에도 역시 싸우지 않고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이각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제가 뭐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재산과 첩을 미리 빼돌리고서 그렇게 도망을 갔다고 했죠. 근데 도망치는 과정이 정말 더티해요. 그 도망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한번 이번에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양반 얘기는 하기 싫지만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아저씨는 좀 해들도 너무해요. 동래성에서 썼던 거하고 아주 똑같은 수법을 써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자, 당시 울산성에는요, 안동, 판관, 윤안성을 비롯해가지고 13고을의 지역의 병사들이 직결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각이 가지고 있는 병사, 그 다음에 이제 13고을에서 직결한 병사 합쳐가지고 분쇄가 나름 좀 돼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은 여기서 이제 승부를 내자고 한판 싸우자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각은 밤중에 몰래 자기 첩과 재산을 빼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자 자기도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칠 궁리를 어떻게 했냐? 동네에서 썼던 방법하고 아주 유사한 똑같은 방식을 써서 도망을 간다는 거죠. 자, 사료를 한번 볼게요. 안동 판관 윤안성이 동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각이 성을 비우고 나가서 진을 치려고 하자 윤안성이 말하기를 어찌 성을 버리고 나가서 진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동래성에서도 이랬었죠. 이각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주장이니까 성 밖에 나가서 진을 치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동래성 북쪽에 있는 소산역에 진을 치고 기각지세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일본군이 동래성을 공격하면 내가 협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발을 풀고서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이 사람들도 바보도 아니고 동래성 얘기를 좀 대강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그러면서 이제 안동 판관 윤한성이 딴지를 건 거예요. 당신은 왜 성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각이 하여튼 말은 좀 그럴싸하게 합니다. 공은 우후 등 여러 수령과 성을 지키면 돼요. 공이 거느리고 있는 석전군을 나에게 예속시켜주기를 바라오. 나는 정병을 거느리고 나가 서산에 진을 치고 외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안팎에서 협공하겠소. 그러니까 되게 뻔뻔한 얘기를 하는데 이각이 시치미를 뚝 떼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진을 치고서 협공작전으로 적군을 격퇴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윤한성이 거느리고 있는 석전군, 여기서 말하는 석전군은 돌팔매를 던지는 병사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돌팔매라고 하니까 좀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쟁터에서 돌팔매 되게 무서워요, 이거. 심지어 전국시대 때에도 어떤 때에는 조총에 맞아서 죽는 병사들보다도 돌팔매에 맞아서 죽는 병사들이 더 나올 정도로 이 돌팔매라는 게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윤한성이 거느리고 있었던 나름 정예 병력이었던 석전병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예 병력을 거느리고서 성 밖으로 나가서 서산, 울산성 서쪽에 있는 산이죠. 그 서산에 진을 치고 외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서로 협공작전을 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침내 이각이 서문을 해서 성을 나가더니 그러니까 뭐 윤한성이 딴지를 걸기는 했지만 사실 뭐 이각이 대장인데 대장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그죠? 자, 그런데 나가면서 이각이 결국 어떻게 하냐. 그대로 내빼버립니다. 그럼 도망갈 거면 그냥 도망갈 것이지 여기다가 또 이제 한마디 하고 도망가요. 뭐라고 하냐면은 윤한성 등을 돌아보고 태화강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외적의 선봉이 이미 저곳에 꽉 차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고는 곧 서산을 향해 달려가니. 그러니까 이각이 조롱을 한 거예요. 이미 저 태화강이 가득 찰 정도로 일본군의 숫자가 가득하다. 너네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나는 도망간다 하면서 그대로 그냥 내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한성 입장에서는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한성이 흥분하여 꾸짖으며 칼을 잡고 그를 노렸다. 그러니까 이제 윤한성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칼 뽑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도망간 놈을 갖다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이각의 부장이었던 우후 원흥두도 사실은 또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료 보면요. 우후 원흥두 역시 도망칠 생각을 하자 윤한성이 성을 내며 힐책하기를 주장이 까닭없이 성을 나갔으니 그 죄는 마땅히 차명을 받아야 한다. 그나마 너희들을 남겨두고 성을 지키게 했는데 너희들까지 또 도망가려는 거냐 하니 원흥두가 이제 겁을 먹고서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윤한성이 어떻게 해서든 사태를 좀 수습해보려고는 했지만 이미 주장인 이각이 그것도 정예병까지 다 거느리고 그대로 내뺐는데 무슨 재주로 윤한성이 여기서 이걸 수습을 하겠어요. 결국 울산성은 가토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와해돼서 가토군은 사실상 울산성을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경상좌병사 이각은 무과에 급제한 전문 무관이었어요. 그리고 안동판관 윤한성은 문과에 급제한 문관 수령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공식을 많이 세워요. 무관은 용맹하고 문관은 유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문관이 지휘권을 잡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물론 그런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전문 무관이었던 이각이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을 치려고 했고 오히려 문관 수령이었던 윤한성이 기계 있게 한판 붙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반대의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참고로 이각이 사실은 뭐 능력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어요. 저런 인간이 도대체 왜 경상좌병사에 있었냐. 좀 기술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각이 뭘로 유명한 사람이었냐면은 대포를 굉장히 잘 쐈어요. 그러니까 포병술의 귀재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대포를 잘 쏘는 그런 장수였는데 그래서 이각을 경상좌병서로 유명을 시킨 겁니다. 당연히 이제 울산 좌병영에는 화기도 많이 비축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각이 경상좌병영에 왔을 때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졌대요. 저렇게 이제 포병술에 능한 사람이 장소로 왔으니까 나름 전쟁 지휘를 잘하겠구나. 근데 잘하는 거는 그냥 대포 잘 쏘는 거고 실제로 이각의 인격이나 성품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도 많고 무엇보다도 되게 비겁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윤한성은 비록 문관 수령이지만 상당히 기계 있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관이라고 해서 꼭 용맹하고 문관이라고 해서 꼭 유약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용맹한 무관과 유약한 문관의 공식이 적용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지난주에 맹활약을 해줬던 박진, 물론 이제 비록 패배를 했지만 되게 열심히 용전 분투했죠. 박진 같은 경우는 무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진짜 무관답게 아주 적재적소에서 지리를 이용해가지고 일본군을 저지하려고 했었고 또 마지막까지 이제 용전 분투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박진이라든가 부산첨사 정발 같은 경우는 용맹한 무관상에 부응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관이 다 유약했냐라고 하면은 동래부사 송상현이라든가 안동판관 윤한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계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문관 수용 중에서도 역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유약하고 겁 많은 사람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역사를 우리가 볼 때요. 어떤 인물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서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함정이 되게 많이 빠져들어요. 저 사람은 무관이니까 용맹하겠지. 저 사람은 문관이니까 유약할 거야. 문관이 뭘 하겠어? 무관이니까 잘 하겠지. 혹은 무관이니까 저거 무식하게 저 행정도 잘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식의 좀 이제 속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건 또 다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점들을 좀 염두를 하고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무혈로 울산을 점령한 가토는 바로 21일에 조선의 유서 깊은 고도인 경주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주는 당시의 상태가 또 되게 안 좋았어요. 경주는 상태가 왜 안 좋았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혈로 울산을 점령한 가토는 21일에 경주로 진격하게 되는데 당시 경주 상태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은
하필 경주 부윤의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왜 공석이었냐? 원래 경주 부윤은 윤인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고령이라 가지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전쟁 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우려가 있었어요. 저렇게 좀 고령인 사람이 과연 이거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자꾸 여기서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교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윤이남은 서천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좀 이제 젊은 사람을 보낸 거죠. 변흥성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전 부인이었던 윤이남은 서천으로 떠났어요. 발령이 나가지고. 그리고 일단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윤인 변흥성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변흥성이 또 상중이었어요. 근데 일단 전쟁이 났으니까 선조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상중인 사람도 어떻게 해라 빨랑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흥성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임을 하게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상중에 이제 부랴부랴 오다 보니까 빨리빨리 못 온 거죠. 그래서 미처 임지에 도착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주에 수장이 없는 상황이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가토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이제 선조 조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방에 있었던 부산이라든가 동래라든가 밀양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여기를 좀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던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경주에는 차선임자들이었죠. 판관, 박이장과 장기 현감이었던 이수일 등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올라가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병의 또 한 패가 언양으로부터 사이길로 해서 전진하여 경주를 함락시켰다. 여기서 또 한 패는 가토의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부윤, 윤, 이남은 포망장으로 여기서 말하는 포망장은 체포를 담당하는 장수인데 뭐 좀 이제 그런 직함을 줘가지고 서천으로 보냈죠. 서천에 있었고 판관 박이장, 장기현감, 이수일 등은 성 안에 있었다. 외적의 기병 한 명이 동문 밖까지 달려와서 패문을 꽂고 놓고 갔다. 그것을 가져다 보니 도주가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니 판관은 속히 성을 나와 명령을 듣도록 하라. 그러니까 항복을 권유하는 거죠. 하고 쓰여 있으니 박의장 등은 성을 비우고 도망가 버렸다. 깔끔하게 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또 문관들도 또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여기서 또 이제 유약한 이제 전형적인 문관상이 나오는 건데 자기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나마 경주 부윤이 있었으면은 전임자든 현임자든 하여튼 둘 중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아니 지금 수장은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뭘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장기 현감이었던 이수일은 그래도 자기 고을이라고 좀 책임감 있게 딴 데로 안 가고 장기로 돌아와요. 그러나 이것도 뭐 이제 오래 못 갑니다. 자, 그 이하 읽어보면 이래요. 또 좌도 외적의 한때는 장기로 진격해 왔는데 현감 이수일이 경주로부터 후퇴하여 돌아와서 장기성 밖에 진을 쳤으나 적병이 사방에서 진격해 와서 이수일은 곧 후퇴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수일 입장에서는 장기라는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 노력은 했지만 결국 이제 대군이 몰려오자 버티지 못하고 금방 물러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토는 좀 이제 시작하자마자 운빨이 좀 튀는데 별로 하는 거 없이 그냥 쭉쭉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토가 원래 공략해야 될 성들, 부산은 이제 고니시가 정리를 했으니까 원래는 가토가 공략해야 될 성들이 울산과 경주인데 이 두 개의 성은 나름 이제 규모가 있는 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매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급의 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들을 지켜야 되는 수비장들이 다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미처 수장이 없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 흩어지면서 결국 가토는 사실상 무혈 입성을 함으로써 울산과 경주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토가 이제 운빨을 받으면서 북진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3번 대장이었던 부로다는 뭐하고 있었는가? 부로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장 고니시가 밀양까지 진격을 했고 2번 대장인 가토가 울산까지 진격을 했죠. 가토, 키오마사, 키오사마가 아니고 마사요 마사.
자, 아무튼 가토사마는 지금 현재 울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3번 대장인 구로다는 4월 19일 날에 죽도에 상륙을 했어요. 죽도는 이제 김해에서 대략 한 10리쯤 떨어진 지점인데, 거기가 이제 상륙하기 용이하니까 그 지역에 상륙을 해서 곧바로 김해를 공략을 했다는 거죠. 그럼 당시 이제 김해는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은, 김해 부사가 서예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계 군수로 이유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성을 사수하기로 하는데, 당시 이제 서예원은 문관 수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계 군수 이유검은, 이 사람은 무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은 서예원이었지만, 실질적인 방어 담당은 이유검이 맡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예원과 이유검이 각기 성문을 하나씩 맡고서 일본군의 공세를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 동안에 벌어진 공성전에서는 나름 그냥 선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김해가 좀 성곽이 낮았어요. 참호도 있었고 성벽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높고 험준한 형태의 성벽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체계적으로 한번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본래 고려시대 때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성곽 체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산성입보 체제였어요. 근데 이게 조선 전기쯤으로 넘어가면은 읍성 체제로 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성이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마을을 비고 산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적군이 어쩌다 한 번씩 쳐들어온 거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매일같이 쳐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매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렇게 쳐들어오는 시기가 생겨요. 언제냐면 고려 말에서 조선 초. 바로 왜구와 여진족이 하루가 멀다고 그냥 와서 분당지 치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언제 그렇게 산성으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성곽 체계를 좀 조선 전기에 바꿔요. 어떤 체제로 바꾸냐면은 마을을 아예 둘러버리는 겁니다. 성벽으로 둘러가지고 왜구나 여진족의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공성병기를 갖고 있는 정규군의 침입을 막을 용도로 쌓은 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기습해서 약탈의 목적으로 오는 약탈자 무리들을 막을 용도로 쌓은 성이라 가지고 성벽이 그렇게 높게 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읍성 체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벽이 낮아요. 이게 되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엄청 비웃었어요. 이거 가지고 야 조선 성은 왜 이렇게 낮냐. 높은 성도 몇 개 있긴 있었죠. 뭐 동래성이라든가 진주성이라든가 이런 성, 평양성 이런 성들은 거기는 이제 요충지기 때문에 제대로 성곽을 쌓았지만 일반적인 성들은 그렇게 높게 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중간에 휴전 기간이 있죠. 4년 동안. 휴전 기간 동안에 여기는 비판이 엄청 나와요. 조선대에서도. 그래서 이제 정의질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냐면 삼성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우리는 삼성 아니었냐. 삼성으로 가자. 이게 좀 재미를 봅니다. 정의질할 때. 그래서 정명호란, 병자호란 때도 역시 삼성체제로 가요. 그랬다가 제가 이거 예전에 이제 병자호란 특집 찍은 거 있는데 그랬다가 여기서 엄청 또 피를 봐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다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시 읍성체제로 가자. 그러나 조선 전기의 읍성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읍성은 아주 튼실하게 떡장과 포도 요새를 만들자 해가지고 수원성 같은 형태의 읍성이 조선 후기에는 대세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 성곽체계는 제가 나중에 좀 따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의 성들은 몇몇 요충지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다 그냥 담장 수준의 낮은 성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형태의 낮은 형태의 읍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로사 부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인근 지역에서 막 보리단, 볕단 이런 거 다 배워요. 그런 거 다 배워와가지고 그걸로 해자 메꾸고 성 밑에 쌓아 올려요. 그랬더니 좀 황당한 사건이 생겨요. 아니 그 보리단을 쌓았는데 그 보리단이 성벽 높이까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성벽이 얼마나 낮냐 이거죠 이게. 그냥 담벼락 정도 높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서 일본군이 쌓아놓은 보리단이 성벽을 그거 밟고 타고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성벽이 낮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보리단이 그렇게 쌓이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멘탈 붕괴에 빠지는 거죠. 해자도 메꿔졌고 성벽하고 비슷한 높이로 토산도 아니고 이거는 보리단이야. 어떻게 보면 진짜 좀 황당하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참 그래요.
비겁한 무관과 유약한 문관 콤비를 여기고 그랬더니 당시 이제 수리를 책임졌던 이유검이 먼저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유검이 야간 수차에 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서 성문을 연 다음에 밖으로 내빼버려요. 근데 실질적인 수비를 책임져야 될 이유검이 이렇게 도망을 치니까 서혜원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나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서혜원은 이유검을 추격한다는 명목으로 따라서 같이 도망을 갑니다. 정말 사이좋게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김혜성을 지키는 수장들이 한꺼번에 도망을 가니까 병사들은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군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보릿단을 밟고서 성벽을 넘어서니까 결국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게 되면서 김혜성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의 배 200여 척이 부산에서 이동하여 김해를 함락시키자 이게 이제 구로다 부대죠. 부사 서해원은 성을 버리고 달아나다. 애초에 중의장인 초계군수 이유검이 서문을 지키고 서해원은 남문을 지키면서 종일 접전했는데 처음에는 나름 의지를 가지고 싸운 건 맞아요. 처음부터 그냥 덮어놓고 도망가진 않았어요. 적어도. 밤중에 이유검이 야경이라 사칭하여 문지기를 찍어 죽이라 하고는 먼저 도망했고, 근데 이 난중 장록에서는 이제 문지기를 죽이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또 뭐 이제 다른 기록에서는 문지기를 죽인 건 아니고, 그냥 문을 열라고 하고서 도망을 갔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거는. 자, 아무튼 도망했고, 서혜원 역시 이유검을 추격한다고 청탁하고는 서문으로 해서 달아나, 김혜성이 마침내 함락된 것이다. 적병이 밀양에서부터 또 영산, 청도 등지를 범해 깡그리 불태워 없앴는데 그 기세가 바람의 불길 같고 진동하는 우레 같아 지나가는 곳이 다 초토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김혜성이 함락되면서 구로단은 거침없이 계속 진격을 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구 방어선을 만들기 위해서 김수가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방어선을 어떻게 해서든 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대구 방어선 이전에 나름 울산과 경주, 김해처럼 규모가 있는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도시들은 대체로 일본군에게 허망하게 함락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김수가 재생방력을 가동해서 구축한 대구 방어선이 최후의 보루가 된 셈이었죠. 근데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었던 게 이 구로다 부대의 등장이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구로다 부대는 지금 서쪽으로 진격을 해오는 거죠. 사실 부산 기준으로 동쪽이야 뭐 동해안 선이기 때문에 폭이 그렇게 넓은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쪽은 한번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은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 우도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건너갈 수 있는,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3번대인 구로다 부대의 출현은 전장이 더 이상 경상 좌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경상 좌도에서 경상 우도, 나아가서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구로다의 3번 부대의 위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낙동강 이남 지역에서만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낙동강을 넘어서 확정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로다 부대가 김해를 점령한 다음에 창원 방면으로 진격해서 낙동강을 따라서 북상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경상 우도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조선군이 대구에서 일본군을 저지를 한다 하더라도 구로다 부대가 또 다른 위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돌파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방향을 통해서 북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경상 좌도는 현재 김수가 어떻게 해서든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치면은 경상 우도는 누가 관할을 하고 있었냐? 자, 경상 좌병사는 이각이었죠. 이각은 지금 계속 도망치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경상 우병사는 누구였냐면은 조대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조대곤도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부터 조대곤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상 우도에 새로운 병마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신임 병마사가 오게 되는데 여기도 경적은 좀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대곤을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임 병마사를 보냈는데 그 신임 병마사가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그나마 좀 다행했던 게 뭐냐면은 조대곤이 아직 딴 데로 가진 않은 상태여가지고 전임 병마사이긴 했지만 일단 임시로 경상 우도 지역을 관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새로운 병마사가 올 때까지
임시로 조대곤이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새로운 병마사가 누구였냐? 정말 재밌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김성일입니다. 김성일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들 아시죠, 그죠?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갔다 와가지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경상감사했던 김수가 전쟁 대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비판하는 성구를 많이 올렸던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왜 전쟁 대비를 저렇게 하냐? 저렇게 전쟁 대비가 한다고 하니까 민심이 어지러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사람들이 피곤해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비판 상소를 많이 올렸던 사람이 김성일이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김성일을 새로운 병마사로 파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 인사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조예요. 선조가 되게 재밌는 인사를 한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변사가 비판을 합니다.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로는 김성일은 문관인데 문관이 저거 가서 전쟁 대비를 하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성일은 전쟁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안 일어난다고 그거 전쟁 준비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저런 사람을 보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선조가 되게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김성일을 경상우도 병마서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전쟁이 나기 전에 내렸던 결정이긴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선조의 강력한 결정으로 김성일이 경상우도 병마서로 파병이 됐는데 과연 선조의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을까? 다음 시간에는 김성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